네, 네, 반갑습니다. 또 뭐 명강의는 아니고요. 사실 역사는 좀 말빨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재미가 있는데요. 저같이 이렇게 법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장담하건대 10분 내에 여러분들 다 주무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 이제 자치분권, 우리 역사에서 자치분권이 이제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뭐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 강좌의 취지는 이제 뭐 강의를 설계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요구를 하기를 그 자치분권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또는 사상사적인 근거 이야기들 그것들과 더불어서 역사를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조금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조금 그러니까 재미없는 이야기지만은 더 재미없는 이야기와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 대충 그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 회전. 사자성어 아시죠? 그 이제 넉자로 된 한자 말인데요. 사자성어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근데 조금 냄새 나는 그 변기로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저런 거죠, 그죠? 변기에 100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저 글자를 골라가지고 사자성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당연히 100원짜리 정도야. 네. 아무것도 아니죠. 500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어떨까요? 뭐 500원도 뭐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뭐 그냥 넘어가도 되죠. 1000원짜리는요? 아깝잖아요. 1000원은 사실 아깝거든요. 그래도 체면국일 정도는 아니죠. 5000원짜리가 빠지면요, 남자들 같으면 담배 한 갑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는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진이 왜 이 모양이냐. 10,000원짜리면요, 당연히 이거는 하루 용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50,000원짜리는요, 파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2판 4판입니다. 그 이제 100,000원짜리 금반지가 떨어지면요, 저 모양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죽자 살자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대체로 뭐 그냥 한번 그 두뇌 회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돈이 빠지면은 퇴연 자격부터 사생 결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권리가 잃어버렸다면은,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권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사라졌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사실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라는 거는 엄밀히 본다면 내 권리거든요.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문제 내가 결정하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 문제 우리가 결정해야지 딴 사람이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 이야기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내 권리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쪽이 아니라 위쪽이었습니다. 모르고 지나갔거나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정도로 넘어가 버렸었죠. 사실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끝도 없습니다만은, 간단히 보면은 내 문제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문제 우리가 결정하자, 뭐 이런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라는 말을 써놓은 걸 한번 봐보십시오. 저게 이제 9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를 저렇게 그 판결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국민 주권 원리에 기초로 해서 주권을 지역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알쏭달쏭한 말만 해놨어요.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해놨죠. 근데 그냥 자기 통치, 주민이 자기 통치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하는 말 중에 딱 그 뭡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하면서 좋은 말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꼭 뭐 하나 걸고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헌법재판소가 그래요. 자기 통치면은 그거로 충분한데 꼭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민주권은 국가가 중심인 거거든요.
중앙정부가 중심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뭔가 저기 저 청와대나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조금 봐야 되는 어떤 거, 또는 국가가 넘겨줘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거, 내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을 빌려서 하는 어떤 거,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지방자치사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지방자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 놓고도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해놓고 모든 권력은 중앙 권력이 다 가지고 있고, 조금씩 기분 내킬 때마다 조금 줬다가 뺐었다가 줬다 뺐었다는 뭐 그런 게 우리의 그 지방자치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 보셨어요? 오늘 강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영화입니다. 그냥 한번 뭐 재미로 한번 이렇게 붙였는데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려면은 그냥은 못 보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는요, 그 이제 해방 이후부터 그 지방자치가 국가에 그 종속됐다고 그럴까요? 국가가 우선이고 항상 지방은 뒷전에 있는. 아마 여러분들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멸사봉공.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군사정부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국가가 우선이고 나 개인 또는 우리의 문제, 지역의 문제는 뒤로 밀리는, 이게 이제 지방자치의 그 역사였는데요. 이 부분이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 때 헌법 규정입니다. 뭐 그냥 복잡한데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행정이든 또는 지방조례를 만드는 것이든 관계없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령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법령은 보통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뭐 그 법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법률은 국회가 만들죠. 저 여의도에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저기 저 뭐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중앙정부가 만드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행정과 지방입법이 존재하는 이런 체제였습니다. 사실 이때는 지방자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러다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61년 이후에, 61년에 뭐 62년부터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이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헌법 규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행정은 중앙정부와는 관계없이 조금 하고, 입법은 조례 만드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력 안에 들어서 거기에 매달려 있고요. 행정은 조금 자치행정, 고유한 행정은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 이제 만들어 놨던 거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을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요만큼은 너 마음대로 해 라고 해줬습니다. 그래 놓고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돈이 없잖아요. 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중앙 정치 눈치 보고 그 이제 거기에서 돈을 조금 주면은 하고 돈 안 주면 못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던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도 초보 단계다. 중앙 정부에 매달려 있는, 그래서 지방자치라기보다는 그냥 중앙 정치의 한 곁에 달려 있는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제 그동안 이제 헌법 과정을 보면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오만 이상한 소리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지방자치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주민의 권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에 정한 권리도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력을 조금 나눠 가지는, 중앙정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그 권리 또는 뭐 권력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체로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라는 거는 이거는 국가 통치의 기본이었습니다. 이 조금 뭐한데요. 저희들 같이 법을 하면은 대학 1학년 때부터 익혀 듣는 사람입니다. 알투지우스라는 사람. 상당히 오래전 사람인데요. 16세기 사람이죠. 이제 그 뭡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제 법 철학의 기본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모여서 사는 거는 조론 5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혼자 있다가 혼자 못 사니까 더불어 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족이 돼요. 가족끼리 살다가 가족만으로도 더 살기 어렵잖아요. 이웃이 있어야 되고 동네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죠. 고기 잡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기 잡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또는 그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장을 모여서 사는, 그걸 이제 조합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 그냥 여기는 조합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식으로 하면 동네예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그게 형성이 되고요. 이런 마을이 다시 도시를 만들어내고 이 도시가 도라든지 뭐 미국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커지면은 국가가 만들어진다. 저렇게 5가지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출발점은 어디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고 마을이고 도시거든요. 저 순서대로 권리나 권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결정해야 되고 동네의 문제는 동네가 결정해야 된다. 근데 국가가 가족의 생활에 개입하거나 그 이제 주정부가 동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방자치라는 거는 하나님이 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국가는 저기 보면은 사람이 만든 건 뭡니까? 그냥 가족 이런 거는 뭐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동네도 그렇고 적어도 뭐 도시 정도도 살다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정치를 해야 되고 이 정치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하다 보면은 정부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져요. 왼쪽으로 갈수록 자연이 만든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만든 게 됩니다.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저쪽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런 틀에 따라서 지방자치도 국가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년, 500년 전 이야기죠. 이미 그 시대의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 요청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저렇게 생긴 사람이래요. 뭐 이거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요. 어쨌든 근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 그 연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틀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5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지금 그 유럽에서 지방자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틀을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보충성이라는 거. 그냥 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뜻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학생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등록금이 없으면 지가 어디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벌어야 되죠. 근데 지가 알바를 해서 그 등록금 벌려면 알바하느라 공부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부모님한테 머리 긁고 나 좀 대주세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대줄 수 없으면 어떡해요?
대출도 자기 능력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몽룡이가 서울에 과거 보러 갈 때 그 돈 누가 대줬어요? 동네에서 대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로 문중에서 대줍니다. 무슨 김씨 무슨 이씨 하는 문중이 있잖아요. 문중이 이제 사회보험의 역할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데서 마련하고 그게 안 되면은 나라님이 대줘야 될 거예요. 나라가 그걸 대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유엔이라든지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유엔과 같은 그런 세계 인권 보장 체제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 미국이 국제협약 같은 데 되도록이면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가입했다가는 자기 호주머니 털리니까 되도록이면 가입 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게 보충성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담당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뭐 저 밖에서 사람 데리고 오거나 뭐 어디 외국 사람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그 보충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아니고. 그게 지방 주권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는 지방이 주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문제는 지방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방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니들 동네 도로 하나 깔아줄게. 그러면은 지방이 좋으면은 오케이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국가가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비토는 뭐 거부권이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경부철도가 청주를 안 지나가고 안동을 안 지나가죠. 옛날 양반들이 우리 동네 시끄럽게 저 기차가 왜 오냐 뭐 싫어 그래갖고 다른 데로 빠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바로 그런 거부권, 그 다음에 지방의 주도권, 더 나아가서 지방의 운명은,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게 이제 보충성의 원리고요. 이 보충성의 원리가 벌써 500년 전에 알투지우스나 또는 그 사람의 사상을 이어받은 유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간단하죠. 뭐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한다. 간섭하지 마라. 필요하면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게. 내가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마라. 바로 이제 그 원리죠.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네 번째 대통령이 그렇죠. 혹시 $2짜리 지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거 왜 가지고 있습니까? 요것하고 $2짜리 동전이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요?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혐오이 있는 게, 저 이제 옛날에 미국에 있으면서 저거 하나 집에 모셔다 놓고 그 다음 날 $50짜리 복권 당첨됐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을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 그러면은 노원구, 안 그러면 서울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좀 큰 단위의 지방자치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동네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동네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뭐 5, 6평방마일 정도로 뭐 크게 나누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같은 아파트 단지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서로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뭐 그냥 저 사람이 뭐 이름이 뭔지 또는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매일 이 시간에 요때쯤 지나가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사는 안 하더라도 싹 지나다니면서 이제
약간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모이는 마을, 이 마을이 지방자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 마을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돼야 됩니까? 스위스가요, 지방자치는 가장 잘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스위스는 산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산골이잖아요. 조그마한 마을이 있거든요. 한 200세대, 200명 정도 사는 마을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값 얼마로 할까요? 그거 결정하려고, 자, 오늘 마을 회의합니다. 주민 회의합니다. 전부 다 저 마을 회관에 모이세요. 그러면은 200명이 안 모여요. 기껏 모여봐야 20명, 뭐 10명, 20명, 3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10명, 20명 정도가 쓰레기 봉투값 500원으로 합시다. 결정되면 박수치고 그걸로 시행을 해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값 결정하는데 들어오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요, 그 쓰레기 봉투값을 결정합시다라고 할 때, 이제 지금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 이용 가수 노래가 생각나는 때죠, 그죠? 어쨌든 요때 회의를 한다면은 최소한 6개월 전에 통보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앞으로 6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쓰레기 봉투값을 결정하니까 미리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 봉투값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다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돈도 많이 버는데 뭐 쓰레기 봉투값이야 우습다,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돈 10원에 목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괜히 돈은 관계가 없는데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값을 결정한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혼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다른 지역은 쓰레기 봉투값이 어떻게 되고 뭐 쓰레기 봉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의견도 구하고, 필요하다면은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도 모으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도 열 수도 있죠. 실제 이제 공청회를 연다 그러면은 전문가 초빙해서 뭔가 토론회를 열겠다. 그러면 마을에서 그 돈을 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회의하는 날 정도 되면은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자기의 의사를 결정을 합니다. 나는 부자니까 뭐 저거는 우스워, 뭐 신경 안 쓸래, 뭐 나는 돈 10원이 아까운 사람이야, 또는 나는 마을회관에 가가지고 큰 소리 쳐가지고 뭔가 폼 한번 잡고 싶어.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은 회의에 갈 필요가 없죠. 안 가요. 또는 관심이 있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기도 합니다. 대충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을 회관에 모인 한 20명 정도는 이 사람들은 마을의 완전한 대표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의사가 다 모이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는, 그래서 결정되는 뭡니까 쓰레기 봉투값이라 한다면은 그 200명 모두가 다 승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서로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다 뭐 내부적으로 뭐 숟가락이 몇 개고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같이 더불어 산다는 그런 유대의식 같은 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마을이, 그게 타운이고 워드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게 민주주의 또는 지방자치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방분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지방분권의 이야기하는 틀에서도 바로 맞아 들어가요. 참 이상한 게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뭐 농민헌법 그래가지고 그 헌법 개정하고 할 때, 그 논의할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농민들의 권리를 헌법에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가 강연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어떤 마을에서 저 순창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 한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라고 플랜카드 하나 붙이고 싶었대요. 자기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뭐 이장님이 그냥 이장입니다 마이크 대고 떠들면 되는데, 그래 플랜카드 하나 붙이려고 했더만은 그걸 군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대요.
우리 마을에 하나 붙이는 걸 왜 읍내까지 가가지고 군수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 그러면은, 물론 이제 지방자치 그러면은 노원구가 중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노원구의 자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노원구청으로부터 상계동의 자치 또는 상계동 5통의 자치, 뭐 무슨 아파트 몇 동의 자치라는 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대체로 이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사람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지방정부여야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뭔가를 법률을 만들더라도 지방정부가 그건 아니야, 우리는 따로 만들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이게 어디 가버렸나? 맨 위에 있네요. 홈룰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마을, 우리 홈은 그 뭡니까? 홈그라운드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똥개라, 이 표현이 안 좋네요. 강아지도 자기 동네에서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50%가 타당한 영역, 그게 홈입니다. 그게 이제 지배하는 원칙이고요. 저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국가나 중앙정부가 우선해야 된다는 게 딜런 규칙입니다. 여기 이제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여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금 시골 마을들이 미국의 주가 50개잖아요. 좀 시골에 해당되는 데가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골은 워낙 뚝뚝뚝뚝 떨어져 있고 뭐 각자 따로 살다 보니까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겠죠.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그 이제 자기 나라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살았으면 되는데 괜히 미국 구경하고 미국 여행하다가 미국에 홀딱 빠진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구나.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프랑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시민들이 지방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국가가 운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 이제 뭐 초등학교와 학문과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회의와 국가 운영은 초등학교와 학문과 같다. 그 이제 박사학위를 따려면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박사를 따죠. 그 어디서 배워요? 요즘은 유치원 전에 그 뭡니까? 어린이집에서 다 배우죠. 어쨌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가장 중심되는 그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참 뭐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다는 그게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당연함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만들어지고 중앙정부가 만들어지고 이 중앙정부가 여러분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참 그 뭐 이게 욕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그래요. 옛날에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대통령이 만들어 가지고 결혼식 할 때 답례품을 주니 안 주니 그거 간섭했어요. 이제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 덕에 저는 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그 뭡니까 손님들 오면은 봉투에 1,000원짜리 몇 개 넣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들키면 잡혀가니까 뒤로 이렇게 싹싹 주고 그렇게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아까 알투지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또 그대로 반복합니다. 뭐냐면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처음 만드는 그런 단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최초의 모습은 요거는 마을이다, 타운이다. 이거는 어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라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게 가장 중요한 국가 통치의 단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또는 이 지역, 요게 국가 통치의 기본이어야지
그 국가가 먼저고 이 지역은 D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참 좋은 이야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외국에서 타운 미팅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보통 이제 타운 미팅 그러면은요 가장 기본이 요 형식이에요. 물론 이제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주로 기본은 저렇게 둘러서서 삥 둘러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구조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 경우에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모두가 듣는 구조예요. 원래 지방자치라는 거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걸 바탕으로 하는 거죠. 다 똑같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똑같이 발언권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는 왜 해야 되느냐, 풀뿌리 민주주의 다 그런데요. 요즘에 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서 조금 넘어갈게요. 옛날에는요, 그냥 이런 거 봅시다. 저희 어머니도 그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은 소설책이 몇 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뿐입니다. 이제 그냥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자리에 가서 나를 소개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저도 좀 뻘쭘했는데 참 이런 자리에 와서 양력 소개할 때 제일 뻘쭘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어느 자리에 가면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 자리 가면 다른 이야기를 하죠. 저 자리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동창들 모임에 가면은 야야 나 옛날에 몇 반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또는 반상회에 가면은 나 몇 동에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다 달라요. 바로 그 다른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뭔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이걸 우리는 생활정치라고 그럽니다. 실제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는 그냥 기분 내킨다고 해외여행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호텔에서 자고 나면 아침에 1달러는 나눠고 와야 된다. 요즘 2달러 나눠고 와야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쿠바에 가가지고요, 한번 몇 년 전에 쿠바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1달러를 놓고 그렇게 3일을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호텔에 나 이제 체크아웃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청소하는 그 룸메이드라고 그러죠. 그분이 쫓아와가지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하여튼 그 1달러들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나 봐요. 하여튼 이제 무슨 1달러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 동네에 가서는 쓰레기 봉투 살 때는 100원, 200원이 너무나 아까운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돈이지만은 바로 그렇게 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나를 바라볼 때는 한상이라는 사람은 연소득이 얼마고 세금을 얼마 내니까 어떻게 그로 끝이에요. 저는 이쪽에 가면은 만 원 정도는 우습게 쓰는 사람이고, 이쪽에 우리 애들 용돈 달라면 만 원 아껴가면서 쓰라고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국가는 제 돈 만 원은 저의 의지, 제 생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묻지도 않아요. 무조건 뺏어가 버리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돈 만 원의 가치를 달리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속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있으면 이런 결정을 하고 저 상황에 있으면 저런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쓰레기 봉투 문제는 우리 마을 사람끼리 결정하면 되고요. 버스 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는 구청에 와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생활정치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민주주의가 어떻고 또는 국가의 민주적 운영이 어떻고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 이제 노원도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 부동산 그 아파트 값 많이 오른 지역 뭐 그렇게 찍혔잖아요. 지방에 가면 진짜 그래요. 우리나라 아파트 정책은 전부 다 강남 상구 아파트 가격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지방에는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그렇잖아요. 국토부에서 맨날 신경 쓰는 건 강남 3구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는 강남 가격이 오를수록 지방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규제를 하니까. 속 터지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앙 정치가 아니라 지방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제일 큰 이유라는 거죠. 물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근데 참 신기한 게 요즘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는 게 저희 동네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요. 뭐 누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는 뭐 그런 식이 돼버리던데요. 하여튼 저는 뭡니까 희경동에 살아요. 하여튼 이제 지방자치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는 딴 나라 이야기다. 뭐 몇 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아, 이거는 왜 들어갔을까? 토끼전 아시죠? 이제 그 뭡니까? 용왕님이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별주부가 가가지고 토끼 간 꺼내 먹으려고 토끼 꼬드기가 데리고 오죠, 그죠? 그 이제 원래 토끼전은 토끼가 거짓말 해가지고 내 간 바깥에 있어요, 갖고 올게 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이제 가람 이병기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토끼가 도망은 안 치고요,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냥 자포자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자포자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괘씸한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누가 괘씸해요? 이 별주부가 괘씸하잖아요. 골탕 먹일 생각으로 별주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죽은 사람 소원 하나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제 네 마누라랑 하룻밤 자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야기예요. 그 이제 한번 자게 해달라. 그러니까 별주부는 이 뭐 토끼 말 안 들어주고 그랬다가 토끼가 스트레스 쌓이면 간이 나빠지고 그러면은 약효가 떨어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오케이 그랬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제 저렇게 됐어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하룻밤 잤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의 시작인데요. 별주부 부인이 토끼를 사랑하게 돼요. 이제 사건이 이제 이상하게 진행되는 거죠. 문제는 별주부하고 이제 부인하고 자는 동안에 토끼하고 부인하고 자는 동안에 별주부는 이제 망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소주 한 잔, 두 잔 먹다가 자기도 뻗어버렸어요. 토끼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경비서가 서고 있던 별주부가 자고 있거든요. 기회는 찬스 아닙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아침에 별주부가 깨서 보니까 이게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토끼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용왕님 약이 사라졌고요. 또 하나 자기 부인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아무 본체 없이 부인의 희생도 본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주부는 그 미안하고 그 불충함 그것에 이제 재촉이 돼 가지고 외국에 망명을 해버립니다. 부인 혼자 남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문제는 뭐냐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토끼를 거리다가 상사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속을 모르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저 부인이 자기 신랑 기다리다가 저렇게 죽었구나. 연료문을 지어줘요. 이 이야기 연료문을 지어주니까 온 전국의 그 경사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저 멀리 도망가 있는 별주부 귀에 들어갑니다. 별주부는 정말 미안한 거죠. 부인한테 그 시킨 것도 뭐 하지만 부인이 그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토별가 이야기 내용인데요. 여기서 나쁜 놈은 누굽니까? 사실 이거는 지방자치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요.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가지고 토끼는 나쁜 놈 아니죠. 지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고요. 별주부는 좀 멍청했지만은 충직했고, 부인은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가는 거, 그게 뭐 그래요, 그죠? 옛날 같으면 몰라도 요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용왕님이 그냥 아프고 말았으면은 이 세 사람, 특히 두 사람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다 뭐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 이제 그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이 이제 되는 그 시기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즘 같으면은 이게 나라냐 하고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걸, 옛날엔 그랬다가 목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뒷방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면서 나라님 욕한 이야기예요. 옛날 조선시대는 상강오륜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군신, 임금과 신하,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자식, 그리고 부부, 요 세 개는 국가 통치의 기본이거든요. 여기는 부부 관계가 무너지죠. 부부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군신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별주부나 또는 토끼를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 공격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공격했던 거죠. 그 뭐 하여튼 뭐 그 이야기 조금 관계는 없는데요. 그냥 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게 대학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동양에서의 국가 통치의 기본이었는데요. 아까 서양은 알투지우스니 제퍼슨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동양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출발점을 한번 보세요. 저기서 말하는 수신이라는 건 내 한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 가족이거든요. 가족을 제대로 다 갈고 닦고 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족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건 상당히 넓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문중과 같은 개념이에요. 문중을 갈고 닦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치국, 하나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이 지역이 제대로 다스리면은 천하가 평정되는 그런 것입니다. 출발점이 나라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고 점차적으로 나라로 이어지는 알투지우스가 이야기하는 5단계 발전론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뭐 나라님이 제대로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때 그때 나라는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요. 우리나라 그 뭡니까? 대체로 1960년대 그 자유당 민주당 정권 때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부가 형성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이제 정부를 만들고 그 이제 48년에 정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거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4.19가 일어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면은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산업화하고 뭐 물론 뭐 거기에 그 이제 권위주의 체제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주화 단계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9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뭡니까? 뭐 박세린가 뭐 골프 쳤던 날이잖아요. 그 이제 그 IMF 터지면서 모든 국민들이 고생했던 사실 저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97년도에 저는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뭡니까 중계동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강남을 향해서 10km 전진해가지고 희궁대 갔는데 다시는 10km 전진을 못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칩니다. 대충 이 과정 속에서 보통 이제 우리 그 뭡니까 그 역사를 현대사를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지방자치의 역사도 똑같이 이 시기대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이런 구조인데요. 보시면은요. 자유당 정권 때 지방자치 제도가 제일 먼저 도입이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제 지방자치 제도도 당연히 도입되는 거죠. 뭔가 지방자치제를 도입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말까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조금 거치면서 이제 지방자치 해볼 만하다 하니까 군사정권이 들었습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 가지고는 지방자치는 끝이었어요. 아예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뭐 아주 심한 게 뭐였냐면은 저 당시는 그거였잖아요. 지방 공무원도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두 종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직이 있었고 국가직이 있었고.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뭡니까? 9급, 8급, 7, 6급 가다가 5급 되면은 국가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직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도지사 눈치 봐서도 안 되고 시장 눈치 봐서도 안 되고 저 청와대 눈치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87년, 97년이에요. 87년이죠. 87년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87년 민주화는 그 뭐 노태우 그때 당 대표였죠. 6.29 선언이 그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6.29 선언에 두 가지가 담겼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때 이제 그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하자 그랬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죽어도 직선제 못한다, 호헌하겠다,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버티다가 이제 그 노태우 대표가 6.29 선언을 하면서 헌법을 바꿔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첫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체제를 87년 헌법 체제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헌법은 87년도에 만든 것이니까 30년 묵은 체제죠. 이 87년 헌법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가 그거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소위 말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거. 근데 앞에 거는 좀 됐는데 뒤에 거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죠.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죠. 대충 뭐 그 과정이 이제 계속됐는데요. 그냥 왜 또 조선시대까지부터 봅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사를 보려면은요, 뭐 옛날까지 가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조금 특이한 나라죠. 옛날부터 통일된 정부가 구성이 돼가지고 중앙 정부가 지방을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뭐 통일신라부터 고려 뭐 쭉 넘어올 때부터 계속 이제 그런 체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는 상당히 지방이 중앙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들이 강했습니다. 그 이제 유향소 같은 경우에는 저게 뭐냐면은 지방의 양반들이 그 이제 모든 관료들 그 고을의 원님들 사또들은 전부 중앙에서 파견되지 않습니까? 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들을 지방 호족들이 지방의 양반들이 통제하는 장치였죠. 뭐 어떤 때는 서로 협력을 했고요. 어떤 때는 오면은 골탕 먹여 갖고 쫓아버리고. 저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뭡니까? 우리나라는 귀신이 언제 나타납니까? 지금 낮이라서 별로 재미가 없다. 밤이어야 되는데. 그 뭡니까? 머리 풀고 그 한복 입고 나타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의 귀신은 다른 나라 귀신하고 조금 다른 게요. 한이 맺혀서 나타나죠. 한이 맺혀 가지고 이제 고을의 원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은 그 원님한테 내 한을 풀어달라고 나타납니다. 장화홍련전 같은 거 대표적이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내 한을 풀어가지고 내가 저승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간땡이 큰 원님은 듣고 이야기를 풀어주고요, 그죠? 그 한을 풀어주고, 간땡이 작은 원님은 거기서 심장마비 걸려가 죽어버리고. 요거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은 마을 동네 사람입니다. 원님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죠. 지방 세력과 중앙 세력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그런 관료들, 그 뭐 자기 집안이 튼튼하거나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 호족들의 요구를 눌러버리고 자기가 지배를 했고요. 간땡이 작은 멍청한 그런 사또들은 지방의 그 토들이 그 뭐 양반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뭐 그런 체제였죠. 유향소가 이제 딱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딱 하나 내려오면은 이제 길들이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거죠. 뭐 향락 같은 것도 물론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들이었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필요한 거, 특히 이제
옛날에는 뭐 경제라고 해봐야 뭐 논농사 밭농사 그게 다니까 뭐 경제라고 할 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 풍속을 규찰하는 겁니다. 나쁜 놈 솎아내고 좋은 일 권장하고, 또는 이제 그 뭡니까 그 논농사 할 때 모내기 할 때 이제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집단 농업하는 이제 노동력 제공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여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뭐 그런 형태였죠. 그 뭡니까 그 향약 같은 데 보면은 참 재밌는 벌이 있습니다. 서면이라는 벌이 있어요. 향약은 이제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마을 회의하는 그 모습 그 틀이거든요. 그 이제 회의하다 보면은 꼭 지각하는 사람 있죠. 항상 그래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어느 집단이나 보면은 제일 먼저 1등해서 나타나는 친구가 있고 항상 지각하는 친구가 있고, 이제 지각하면은 서면이라는 벌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서쪽을 향해서 앉는 거예요. 서쪽 벽을 보고 앉는 겁니다. 이게 왜 벌입니까? 이제 방이 있습니다. 방에 보면은 제일 상석이 어디예요? 보통은 이제 남향집이라고 보면은 북쪽에서 앉아가지고 남쪽을 쳐다보는 자리, 여기가 이제 굴뚝이 있는 자리고 제일 따뜻한 자리잖아요. 여기 이제 그 뭐 지금 청와대가 그게 경복궁이죠. 경복궁이 서울의 제일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제일 상석이고요. 그 이제 남쪽은 그거는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남자들이 모여요. 남자는 양이죠. 양은 동쪽의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근데 그런 남자가 서쪽을 향해서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남자도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창피한 벌이에요. 그 이제 옛날에 이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있었던 뭐 그런 이야기 듣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규찰을 했어요. 이제 요것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게 문중이었죠. 그 뭐 문중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그 이제 옛날에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너 말 안 들으면 족보에서 파버린다. 가장 심한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는 주민등록증이 없었고요. 뭐 호팩을 해봐야 그거 위조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양반이 사람이었고 양반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백성, 국민 할 때 민자가 무슨 뜻입니까? 민. 저도 그 뭡니까? 중문학과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삼국지 뭐 이런 시절에 중국에서 전쟁하다가 포로를 잡으면은 이 포로를 어떻게 처리해요? 이놈을 데리고 다니려니까 도망칠까봐 겁나요. 또 그렇다고 뭐 꽁꽁 묶어 끌고 다니니까 불편하고, 이제 일도 좀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일 시키려고 풀어놓으면 나한테 대들까봐 겁나고, 그러면은 꼬챙이 가지고 눈을 콕 찔러 놓는데요. 한쪽 눈을. 그러면 이제 눈을 못 보잖아요. 이러면은 자기 행동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혼자서 움직일 수는 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공격을 하거나 나쁜 짓 하지, 도망치거나 하지는 못해요. 바로 그런 사람을 민이라고 그런대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능력 못하는 그런 사람 민,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말은 진짜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데요. 어쨌든 그 이제 그 뭡니까?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양반이어야 되는데요. 양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족보에 지 이름이 있는 거죠. 거기서 지 이름 파버리면 지는 양반 취급 못 받아요. 대접 못 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아까 뭐 서쪽에 앉아가지고 남자 취급 못 받는다고 비슷한 그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규율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규율해 나갔던 그런 틀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좀 제대로 발전했으면 좋았겠는데 실제 뭐 조선이 망하면서 그것도 거의 대부분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1948년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방자치도 나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헌법 그때 손으로 썼죠. 그게 이제 지방자치에 관련된 헌법 조항입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그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새로 이제 정부 체제를 만들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지방자치를 보장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사실 뭐 나라 꼴이 아니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기에 미군정까지 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미군정이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다 보니까 또 지방자치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어중간한 상황이었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조금 일그러진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아주 심각했던 게, 제일 문제는 나라가 이제 뭐 국민들의 어떤 정치 의식이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문제였고, 경제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아마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 일본 경찰이나 일본 군대가 물러갑니다. 치안 유지를 누가 했어요? 서울 지역은 여운형 씨가 중심이 되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일단 차지를 했습니다. 뭐 치안을 한다고 나섰죠.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본 기업들은 이제 노동자들이 접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평의회 해가지고 전평이라고 전국 노동자 평의회를 조직을 했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지방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장악을 하면서 인민공화국 체제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이 상당히 많은 지방이나 이 지역들이 좌파들, 좌익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군정은 우익 쪽이었잖아요. 이승만 정부도 우익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당시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좌우 대립의 과정에서, 좌익 우익 싸움 과정에서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미군정이나 또는 이승만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 권력을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상황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안 했으면 좋은, 되도록이면 좀 방해하고 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가 우리 시대에 남겨준 하나의 비극이었던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자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승만 정부에서 자유당 정권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바로 그 점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승만 정부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전국을 장악하고 싶은 권력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요인이었어요. 나라가 제대로 못 살고 민도가 높지 않았던 것도 또 다른 원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 좌우 대립이었다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결국은 이승만 정부 때는 지방자치라는 게 겉으로는 법으로는 존재했었는데 속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은 뭐 그런 겁니다. 대체로 보면요, 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만듭니다. 만들자마자 개정해가지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그냥 중앙정부에다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놔놓고 실제 이제 지방한테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권력을 줬다가 뺏어버리는, 또는 그냥 주는 척하고 안 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참 6.25 전쟁 과정에서도 지방자치 논의는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헌법도 바꾸고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틀을 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요. 전쟁 중에 지방자치 선거를 합니다. 근데 야당이 참패를 해요.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시골이나 지방은 좌익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성이라고 그러죠.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성향은 옛날에 자유당 정권 때는 도시는 정부에 찬성하는 경향이 많았고요. 지방은 도시에 반대하는 성향이 강했어요. 야성이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만 하면은 지방에서 야당이 참패를 해요. 소위 말하는 야도 여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아주 재밌어요. 지역은 뭐 재밌는 것도 아니지,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지방은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정부 쪽 사람을 찍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때문이었어요. 우리 선거가 완전히 그때는 빨리빌런이었을까요? 하여튼 이제 선거가 엉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이때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뭐 야당 참패, 문제가 그대로 참패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거의 차지하지 못하는 뭐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가 그나마 조금 꿈틀거리다가 다시 죽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여당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방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정부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괜히 자기 혼자 나서가지고 우리 동네 내가 알아서 하려 했다가 지킬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또 이제 융성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제 56년도에 이제 지방자치법을 또 개정해가지고 처음 이제 서울시에 이제 지방의회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죠. 그때 이제 뭐 지방선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말복 씨 출마했네요. 뭐 저런 거 참 이런 장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뭐 이렇게 줄 서가지고 찍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개표하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1958년 여기 58년 개띠 계세요? 제가 58년 개띠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저 엉망인 이유 중에 하나가 58년 개띠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58년도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이제 자유당 정권이 완전히 부정부패 정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시기가 58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엉클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바꿔가지고 지방자치도 있어나 마나한 걸로 만들죠. 여태까지는 그래도 지방선거라도 했는데 선거도 안 한 거로 그냥 해버리고요. 그냥 그래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삼선 개헌하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기붕 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부정부패가 싹트가던 뭐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4.19가 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달라붙었어요. 그 이제 지방자치법 다시 개정을 하고요. 저때 우리나라 선거 연령이 지금은 선거는 몇 살부터 합니까? 조금 내려가 19살부터죠. 이제 원래 이제 21살이었는데 저때 20살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0살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기초단체, 자치단체 지방의회 선거도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요. 적어도 실질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뭔가 가장 충실한 지방자치체제를 만들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민주당 4.19 이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문제는 그렇게 꿈틀거리자 말자 5.16이 일어나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형태죠. 참 아쉬워요. 이때는. 또 왜 이렇게 되나? 그때 이제 뭐 자치단체장 그림이 왜 요거만 하고 넘어가네. 그 이제 군사 정권이 들었습니다. 이 군사 정권이 들었으면서는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지방자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수나 도지사는 이거는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고요. 지방의회는 해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예 이렇게 해버렸죠. 그 이제 62년 헌법인데요. 헌법 부칙에다가 지방의회는 그냥 따로 법률을 정하지 않는 한 구성하지 않는다. 72년 유신헌법 때는 아예 통일할 때까지는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통일하고 지방의회 구성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죠. 여기 뭐 혁명포고문이고요. 뭐 하여튼 그냥 뭐 그렇다 하고 넘어갑시다. 뭐 유신헌법 때는 이제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방의회 구성 안 한다고 그랬고요. 제5공화국 헌법도 마찬가지였고 하여튼 군사정권 내내 지방분권이라는 것 또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
뭐 그런 정도였죠. 참, 뭐 사실 저는 이런 강의할 때는 절 때가 반가워요.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87년 6.29 선언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6.29 선언에서 지방자치를 부활하겠다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87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88년부터 계속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해가면서 지방 의회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해 나가는 노력들을 나갑니다. 그냥 저때 이제 8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누죠. 광역, 그러니까 서울시 이런 광역시 또는 도 그것하고 시군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단계로 나누기도 했었고요. 그 이제 지방의회 선거법도 구성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옵니다. 참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이 지방선거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야당들이 져요. 이때도 지방선거를 했는데 사실 조금 그 뭡니까 노태우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또 다른 태우가 있죠. 노태우, 물태우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이 또 참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거는 그 이제 자유당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유당 때는 부정선거였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지방에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인물들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당시 민자당이나 이런 데서 다 흡수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야당이 지방의 정치 세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시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그 모습들이었고 나름대로 뭐 또 그 시도의원 선거도 하고 해서 지방의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가장 그 출발점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거 선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선출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직선제죠, 그죠? 근데 적어도 이 당시까지는 민자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옛날에 군사정부 때는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한마디로 여당이 임명했거든요. 그걸 왜 직선제로 내줘요? 자기 입속에 든 사탕을 다른 사람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권력인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계속 버텨왔습니다.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도 보면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자, 박찬종 씨는 요즘도 활동하는데요. 저는 저분은 제일 미운 게 하나가 있어요. 삼과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분이잖아요.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합격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런 사람들 미워요. 자기 그거 합격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 떨어진 거 생각을 안 해요. 이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시험 쳐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대통령 될 자신 있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방 이 헌법 체제에서 80년 헌법 체제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때가 YS 정부 때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 이제 12번째 지방자치법 94년에 개정해 가지고 참 재밌는 규정을 하나 넣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만 해먹을 수 있어요. 해먹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정정. 그 이제 3번을 넘어서서 4번째는 재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년 곱하기 3번이니까 12년 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저게 원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던 제도거든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뭐냐면은 그래 지방에서 너가 선거해가지고 장도 하고 주지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키워줄게. 근데 주지사 한 3번 정도 했으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너는 중앙 정치에 가가지고 대통령 되라 그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 제도가 이제 그대로인 거죠. 지역의 정치적인 물갈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제도가 도입되고요.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그런 자치단체장 선거가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이때는 지난날의 역사가 깨져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우리나라 정당들은 뭐 조금 틈만 나면 이름 바꾸는 게 일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 이제 정치에 관련된 논문을 써가지고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했으면은 그거는 뭐 다 아니까 괜찮은데요. 하도 정당 이름이 바뀌니까 영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밑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 당은 원래 뿌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뀐 겁니다. 귀찮아 죽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되었던. 근데 이제 요 시기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군사 정권 때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한 지역주의라는 게 이때는 완전히 정치 문제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어느 지역에는 말뚝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돼버렸죠. 이 동서 지역 대립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던 그런 형태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사실 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때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 골격은요.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가면은 아주 그 특이한 것이 주민 발안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법규범은 조례잖아요. 그죠? 이 조례를 주민들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주민들이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가 뭘까요? 저기 전라도 지방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친환경 급식으로 하자. 이 지역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뭐 농약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건강한 음식을 주자. 학교 급식 조례를 주민들이 그 학부모들이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생활에 가장 절실한 문제를 우리의 뭘 먹일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지방자치가 그 본래의 뜻이 그대로 살아난 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제 그 뭡니까 주민 발의 제도가 있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돈 제대로 안 쓰는 것 같으면은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죠. 주민들이 사인해 가지고 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왜 그래 썼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감사관 불러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옮기려다가 헌법재판소한테 얻어맞고 못 옮긴 거. 근데 헌법재판소도 수능틀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라는 건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옛날 조선시대부터 한양은 수도였다. 이제 그게 관서법이라는 거죠. 관서법이었다. 그래서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특히 이 한승부가 관장하고 있던 지역에 국가의 상징적인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기관이 뭐냐면은 청와대하고 국회였습니다. 근데 수능틀이 한승부는 어디, 한승부가 관장하던 지역이 어디예요? 사대문안하고요. 사대문 그 성벽으로부터 십리까지가 한승부 관장 지역입니다. 그렇게 중랑천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체로 이쪽 말고 저쪽, 이쪽은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 사는 동네는 한승부 관할 지역이었어요. 희경동은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요. 지금 국회는 어디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진짜 기양 보내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한승부 관할 지역도 아니고 한성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하여튼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하나가 참 재밌는 게 이제 요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만듭니다. 제주도는 아주 특별한 지방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거의 법률에 준하는 규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자치경찰도 존재하고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던 거죠. 어쨌든 그거하고 그 외에 이제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지금 뭐 그러는 거. 또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 놓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뽑아줬는데 뭐 노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놨는데 보니까 열심히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내려와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도가 저게 그 이제
실시된 게 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 하남시부터 이제 있는데 성공한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죠. 이명박 정부는 딴 거 다 제껴두고, 지금 뭐 교도소가 구치소에 있습니다만은 딴 거 다 제껴두고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중앙 정치로 진출합니다. 이제 그런 사례에 가장 적합하게 그대로 어울리는 그런 게 되죠. 그 뭐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교육감 직선제를 했다는 거. 그래서 뭡니까, 그 뭐 온 동네 그 이제 뭐 학교 문제가 정신없이 옮겨가고 뭐 그렇게 됐죠. 어쨌든 그랬고요. 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대체로 여태까지 이제 그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했던 사례,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 결정했던 사례들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한 뭐 저 정도인데요. 그 이제 제주도는 옛날에는 시가 2개 있었고 군이 2개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나의 단일 지역으로 통합하는 거, 그 주민투표를 했었고요. 이제 참 몰라요. 주민투표는 다 잘 된 것 같은데 세 번째 주민투표는 저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뭡니까, 그 방사선 폐기물 요거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저장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경주시한테 이제 오퍼를 했죠. 이 그 폐기물 저장하는 데 만들어지면은 경주시에 많은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주민투표로 오케이 결정했거든요. 그까지는 좋은데 설치를 하고 공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지진이 그렇게 자주 나는데요? 좀 불안해요, 사실은 저 부분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고요. 그 외에 뭐 전부 대부분 이제 저렇게 결정이 됐던 거죠. 요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서 아주 특징적인 사건입니다. 지방자치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청주시 의회 의원들이, 보통 이제 시의회 의원들은 뭡니까, 뭐 이런저런 그 명분으로 외국 가잖아요.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가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일본에 조그마한 그 동네에 가니까 주민들이 뭔가 요구를 하면은 그 사무소 안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주민이 요구하면 다 보여주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시의원으로 뽑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때는 이제 감도 못 잡을 때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청주시 조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입니다. 여기 이제 큰 그 사건이 붙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청주시청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깝깝할 거 아니에요. 다 보여달라는 대로 다 보여줘야 되니까. 저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인데요. 진짜 정보공개 청구 심한 거는 너무 심해요. 이만큼 보여달라부터 오만 거 다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여준다 못 보여준다 하다가 이제 대부분까지 올라가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법률에 정보공개 법률이라는 게 없던 시절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데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조례를 먼저 만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에서 막 싸우고 했는데 결국은 요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행정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대중들이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하나하나 쳐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획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한 걸음을 빨리 걷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참 그 중요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아주 우연하게 하찮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무리하게 표현하자면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만든 조례였어요. 그런데도 한국의 역사, 행정사를 바꿔버린 그런 셈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요거는 뭡니까? 그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우리 그 지방자치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주민들이 발의해 가지고 통과된 법이에요. 역시 이제 그 학생 급식 조례하고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요. 실제 이렇게 서울시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전국, 물론 이제 그 전에 광주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있었고 경기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만드니까 전국이 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는 저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학생인권법도 만들자. 학생인권법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섭섭한 분들이 계시죠. 그럼 선생님들은 뭐냐? 그러니까 학교인권법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뭔가 지방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이런 거 하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그게 이제 중앙 정치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으로 된 거죠. 물론 아직 법률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뭐 그런 것이었죠.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요. 망원동, 망원시장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인데요. 그 뭐 홈플러스하고 싸움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참 이것도 지방자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드신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이잖아요. 조그마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팔다리 허리 어깨 아픈 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운동을 안 하니까 성인 질환이 생겨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근데도 병원에 가려면은 좌판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님 단골 놓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자기 좌판 차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보건소하고 그 시장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옛날에 그 새마을 공고에서 그런 거 있었죠. 시장 돌아다니면서 동전 바꿔주는 수레. 그걸 그대로 응용을 했어요.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둘이서 이제 수레 하나 끌고 수레에다가 청진기, 주사기 뭐 이런 거 넣고 마을 그 시장을 돌아다녀요. 그럼 이제 허리 아프신 분은 불러가지고 내 허리 진찰 좀 해달라 그러고 뭐 약간 기침이 나오면은 약 좀 지어달라 그러고 또 조금 심하면은 뭐 그냥 내가 몇 월 며칠 날 갈 테니까 보건소 예약해달라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상인들의 그 건강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되죠. 그 일종의 시장 상인들한테 주치의가 생긴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좋고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대로 뭔가 자기가 뭔가 할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거든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만큼 또 답답한 일도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폼나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저는 일종의 위닝 게임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중앙정치에서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딱 그 동네에서 필요한 거는 그 동네에서 해결한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지방진분권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그런 틀인 거죠. 참 그 뭐 우리도 그 뭐 이런 사례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제 제 처가 직장이 진주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요. 진주시청에 이제 저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제 처가. 진주 중앙시장에서도 저걸 한다고 그러대요.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요.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이런 거 있죠. 서울시장이 있죠, 그죠? 서울시장 밑에 부시장이 있습니다.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1, 2 이렇게 있는데요. 그 2부시장인가 그건 누가 뽑습니까? 저 뭡니까? 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으면은 서울시를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 시정을 내가 책임지고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 담당하는 사람 내가 뽑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부시장 중에 한 명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대로 뽑아요. 근데 다른 한 명은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해도 못 뽑아요. 중앙정부에서 꽂아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중앙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 뭡니까? 아까 학생인권 조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시행한다고 학생인권센터를 만들어요. 거기에 공무원들을 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서울시 교육감이 결정 못하고 서울시장도 결정을 못해요. 행정안전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누구랑 의논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돈 문제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학생인권 조례 백날 만들어봐야 그거 시행을 못해요. 여전히 이제 그런 거죠. 뭡니까? 저분 대통령도 몇 번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앙 예산하고 지방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이 8원 쓸 때 지방은 2원밖에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8대 2거든요. 그걸 대통령 공약이 선거 공약이 6대 4로 만들겠다. 그런데 실제 국가의 예산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쓴다면은 국민이 살고 있는 현장에 가장 많은 돈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6대 4가 아니라 4대 6도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대통령 공약 때 6대 4로 하겠다 해놓고 지금 6대 4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6대 4도 좋아요, 그래. 중앙정부에서 돈 몇 푼 지방에 주면서 꼭 꼬리표 다르잖아요. 여러한 경우에는 써라. 요거 할 때는 너도 대응 자금 마련해라. 요거 쓸 때는 우리 감시 감독 받아라. 지방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열받아서 그 돈 못 쓰겠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의 그 운명이기도 했고요. 해방 이후부터 삐뚤어진 그 운명이 계속 이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너무나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이유예요. 전문 2개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치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헌법 개정 과정 때 헌법을 바꾸자. 이제 촛불이 있었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헌법도 바꾸자. 그러면서 이제 헌법 바꾸는 가장 큰 중심 주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 첫째. 두 번째가 지방분권. 이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이런 식의 주제들이 이제 쭉 나왔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사실 그래요.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자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의원 내각제로 할 거냐, 혼합형으로 할 거냐,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자,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대통령제로 하고 혼합형으로 하거나 내각제로 하면은 여러분 호주머니 사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정치를 대통령이 주도하는 게 대통령제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을 내각제로 바꿔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게 만듭니다. 내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집니까 말아집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몇 번 바뀌었는데도 제 학교에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올려줬어요. 지금 벌써 15년째 그래요. 전혀 관계 없잖아요. 실제 중요한 거는 내 생활의 문제, 지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거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게 기본권이고요. 주거권, 또는 이제 건강권, 이런 문제고, 또 한편이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지방분권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정말 또는 청와대가 진짜 촛불 집회 어쩌고저쩌고해서 촛불혁명으로 만들겠다, 노벨 평화상 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대통령제 내각제가 아니고요,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생활이 달라져요.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정부 예산 보면은 이상한 데 다 흘러가잖아요. 뭡니까? 이번 정부 때는 아니지만은 지난 정부 때 국방부에서 USB 하나 사는데 얼마 줬대요, 이거? 100만 원 준 거 아니에요. 95만 원인가 줬거든요. 길거리 가면 10,000원 주고 사는데 사실 말만 잘하면은 공짜로 얻기도 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렇게 쓰는 돈을 우리 지역에 가져와 가지고 우리 동네 문제를 풀면은 하다못해 쓰레기만 제대로 처리해줘도 쓰레기 봉투값이 10원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 개헌이 필요한 거죠. 사실 뭐 개헌을 해야 되는 사안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이거 일일이 다 설명했다가는 아마 여러분들 되게 못 돌아가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지금 현재 현행법입니다. 딱 2개 조항이에요. 별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법률의 범위 안에서 뭘 해라 그런 정도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뭐 자세하게 하는데 이게 뭐 많습니다. 우선 지방자치권이라는 걸 제대로 만들어내고요. 그 이제 그 뭐 주민이 스스로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할 필요도 있고,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충성의 원칙,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 주민의 문제는 그 주민과 가장 가까운 단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문제는 그 뭡니까 그 동사무소, 요즘 이름 또 바뀌었대요. 왜 그래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하여튼 뭐 거기서 문제 처리하고 그게 안 되면 구청, 그게 안 되면 서울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서 지역에 필요한 법 같은 걸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조항이고 요거는 사실은 그 대통령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죠. 그 뭡니까? 노원구에서 쓰레기 문제하고 쓰레기 버리면 나쁘죠, 그죠? 근데 그 나쁜 정도하고 저기 평창이나 뭐 저 어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 거기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는 요거는 조금 질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노원구에서는 막 그냥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쓰레기는 있겠지 치우면 되는 거지만은 저 평창이나 이런 관광 도시에서는 쓰레기가 있으면 손님이 안 와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부과하면 되지만은 평창 같은 데서는 쓰레기 버리는 놈은 교도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각자 자기 동네에 맞는 자기의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방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법령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고요. 법령과 다른 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바꿔 나갈 필요도 있는 거죠. 그거에 뭐 이제 제일 문제, 돈 문제,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세금이라는 세금은 홀라당 걷어가지고 국세청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놓고 이제 지방 정부가 좀 쓸 돈 없다 그러면은 조금씩 주면서 꼬리표 달아가 보내주죠. 근데요, 그 이제 대통령 개헌안에서 이제 적정한 재정 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뭐냐면은 지금은 주민세는 지방에서 걷어가지고 요만큼 걷어가지고 쓰고요.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다 걷어가지고 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세금을 저렇게 3가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라든지 특허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걷어가요. 자기가 써요. 주민세는 지방정부가 걷어 썼습니다. 근데요, 그 뭡니까? 노원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소득세 내죠. 이 소득세는 누가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럽시다. 노원구에서 식당을 해가지고 음식점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소득세를 내야 되죠. 이거 누가 걷어가야 돼요? 참 애매모호한데 그걸 국가가 걷어가거든요. 물론 노원구만의 것은 아닌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노원구 주민 아닌 저 같은 동대문구 사는 사람도 노원구 가서 먹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오로지 국가의 것만도 아니잖아요. 이런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같은 거 규모가 엄청 크죠. 그런 것들은 또는 부가세 같은 것들은 공동서류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요. 그래서 그 기금 중에서 지방정부가 뭐 노원구가 주민세 그대로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비율대로 받아가는 거죠. 또는 국가가 모자라면 국가도 가져가는. 그러니까 공동의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서로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가지는 그런 세금을 마련하자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그 재정 조정 제도입니다.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그래서 뭐 가난하면은 손가락 빨고 있어 이게 아니고 공동의 어떤 자산을 마련해 놓고 서로 같이 쓰는
물론 이제 그 경우에도 뭐 원한다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서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저게 독일 제도인데요. 독일은 이제 저렇게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것들 따로 마련해 놓고 각 지방 정부에서 나눠 가져요. 제일 많이 뜯어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뜯어간다는 거는 제일 가난한 동네라는 거거든요. 세금이 안 거치는 동네죠. 거기가 그 독일 수도인 베를린시랍니다. 베를린이 그러니까 돈은 많이 쓰는데 세금은 적게 거두는 뭐 그런 데인가 봐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걷어가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뭐냐면 중앙정부 찾아가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일 많이 수시로 서울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장들이 서울에 왜 올라와요? 그래서 저 재정부나 뭐 저런 데 갖고 손바닥 비비려고 오는 거잖아요. 참 기분 나쁘죠. 그게 아니라 당연한 자기 권리로 공동 재원해서, 아 내가 100억이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 계산해 볼게, 비율대로 따져 보니까 한 그 80억은 받아가야 되겠다, 가져오는 거예요. 내 권리로 가져오다 보니까 당당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틀이 생기는 거죠. 대충 이 제도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헌법 개정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것만큼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뭘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는 감각이 오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제6의 감각이에요. 돈이 있어야 느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돈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하나 필요합니다. 사실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되려면은 국회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원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단원제죠. 국회가 하나뿐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2개잖아요. 민의원, 중의원이 있거나 참의원, 중의원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상원, 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대표들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양원제로 하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반대를 해요. 왜 그래요? 지금 있는 300명 국회의원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다 국회를 또 만들어, 뭐 이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는데요.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국무회의 자체를 2개로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국무회의는 각 장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듭니다. 거기에 또 다른 국무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분권회의죠. 각 지방의 도지사, 시장들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대표들, 뭐 모든 기초단체들이 다 나올 수는 없고 그중에 몇 명 이제 대표들을 모여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장관, 그리고 지방행정부의 장,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의논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사드 배치할까 말까, 그거는 여태까지 국무회의에서만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성주나 뭐 이런 데 의견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회의가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오케이 하더라도 저기에서 아 우리 동네 참외 팔아먹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런 지역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사실 그래요. 지금 이제 현 정부도 지금 문제인데요. 새만금 거기 뭐 그 간척지, 그거를 지금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맨날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태양열 뭐 판때기 갖다 붙이겠다는 거죠. 이제 요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일지 몰라도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는 아직 의견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국무회의를 하나 만들어 필요는 있는 거죠.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들어갔는데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할 건 없어요. 근데도 지방분권회의라면은 부의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지방 대표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국무총리가 해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개헌 논의가 나오면은 대통령이 여론안 내면은 요거 가지고 좀 시비 좀 걸어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 그 외에 나머지는 이거는 뭐 더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오늘 이야기
사실 좀 길게 했네요. 그럼 뭐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